시작해보자. 과학적으로 저희 들었어? 과학적으로 자극은 인간이나 동물 등의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유기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며, 반사는 특정 자극에 의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국소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아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극과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극과 자극, 그 다음에 반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국소적인 반응을 이른다. 그러니까 뭐 땡땡땡땡 침질질질 이거지. 반사에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다. 아하, 여기에는 1번 무조건 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조건 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적인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무조건 자극은 의식과 상관없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얘는 의식과 관계가 없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본 순간 침이 흘러내리는 것은 의식과 상관없이 일어난 무조건 반사이므로 여기서 고기는 무조건 자극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조건 반사는 반사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자극이, 얘는 중립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결합하여, 여기에 무조건 자극과 결합을 해서 무조건 자극과 결합하여 조건 자극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래. 조건 자극, 이걸 합쳐서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데, 조건 자극이 됐을 때만 일어난대. 중립 자극이라는 게 무조건 자극과 결합이 돼서 조건 자극이 될 때만 일어난대. 자, 그러면 가라락 보자. 26번에 1번. 자극과 반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맞아,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괜찮네. 그 다음 나와보자. 자, 이건 좀 안 적어도 되잖아. 뭐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잖아. 그 다음에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형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형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벨소리는 개에게 있어 중립 자극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벨소리를 들려도 개는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런데 벨소리 뒤에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시행하면 벨소리는 먹이를 준다는 신호로 개에게 인식이 돼서 벨소리만 들려도 개는 침을 흘려. 개에게 벨소리가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립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연결시켜서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과정을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2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맞아. 그 다음에 3번. 조건 형성 과정은 인간의 학습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조건 반사를 인간 행동에 적용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왓슨은 알버트라는 9개월 된 건강한 아이를, 너무 잔인한 거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힌지에 대한 공포 환자로 학습을 시켰다. 왓슨은 아이에게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힌지를 보여주었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만지려고 할 때마다 막대기를 큰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에 알버트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몇 번을 반복했더니 결국 아이는 힌지만 봐도 울면서 무서워하게 되었다. 이는 조건 형성이 인간의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 공포 등과 같은 복잡한 정서 반응을 획득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다 달라. 3번. 왓슨의 실험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험의 의미를 추론한다. 괜찮아. 그럼 달라. 그런데 위 실험의 알버트는 신주에 대한 공포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조건 형성에 의해 일어나는 조건 반사는 사라질 수 있다. 조건 반사는 사라진대.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 없이 충분히 자주 제시되면 조건 반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소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조건 반사가 사라지게 하는 걸 소고라고 하는데, 소고는 그 속도가 예측 불가능하며 소고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자발적인 회복을 통해 조건 반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라달라 봐봐. 무조건 반사와 소고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이게 소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소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속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 그럼 말하라. 바람직한 조건 반사를 없애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역조건 형성이다. 이는 조건의 조성 반사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여 이전 조건 형성의 원치 않는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건 형성에 의해 토끼를 무서워하게 된 아이로 하여금 토끼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탕을 먹도록 한다. 그러면 사탕을 먹는 즐거움 때문에 토끼를 덜 무서워한다. 다음 날에는 똑같이 하되 아이를 전날보다 토끼와 가까이 위치하게 한다. 이러한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면 토끼가 아주 가까이 있어도 아이는 더 이상 토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조건 형성은 소고와 달리 자발적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소고와 역조건 형성의 차이점에 유의해서 역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원리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요거 됐고요. 우리 본교재 꺼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올 때 요것만 찢어갖고 와도 상관없어. 그치? 이 책 두껍게 가져오지 않고 요거 마지막 부분 있잖아. 요거 다음 주 일요일 날 올 때 요것만 찢어갖고 오면 상관없어. 돼. 왜냐?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버릴 거야. 요거 빼놓고는. 그치? 왜냐면 너희들한테는 지금 이 책이 있기 때문이야.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자, 새 교재 꺼내십시오. 자, 오늘은 이 현대시가 들어갑니다. 자, 보자. 자, 먼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하고 별님의 아버지 이렇게 두 작품이야. 자, 한번 보자. 자, 됐지? 앞부분에 맨 처음. 그냥 이거 책장 많아. 뭐? 이거 없더라. 아하, 내가 숙제 냈었니? 네. 아하,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하고 아니야 내가 얘네들한테는 책을 이걸 갖고 오라 그랬지. 버려. 그래요? 개별적으로 내가 봐줄게. 개별적으로 봐줄게. 지금은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미리 전에 수업을 한번 했거든. 요번이 두 번째 수업에 이제부터는 책 이걸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 얘네들은 옛날 책 안 갖고 온 거지. 새 책만 갖고 온 거지. 그리고 너희는 따로 요거 오케이. 저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게. 자, 그러면 보자. 빼앗긴들에도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육사, 윤동주, 하나 더 한용운, 둘 더 이상화, 신석정. 이 5사람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뭐라 그랬지? 주제 광복으로 잡으면 돼. 자, 근데 제목부터가 너무 뻔히 보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랬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첫째, 첫 번째 줄 있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요게 이 글의 질문이야. 그럼 맨 마지막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까지 빼앗기겠네. 이게 맨 첫 줄에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 시는 문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딱 보면 뭐야?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 문답법이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뭐라 떨어져 있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질문이야. 그러나 지금은 봄을 빼앗겨 들을 빼앗겨 봄까지 빼앗긴. 이게 대답처럼 잘 안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답이라는 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줘. 그 다음에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자, 얘는 지금 봄이 왔다는 걸 인식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자연을 보면서 돌아다녀. 그러다가 내가 지금 나라 뺏긴 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러면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해. 자기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을 해. 여기가 두 번째야. 이렇게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 빠르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 국토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빼앗긴 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들은 국토,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까? 대유법이 쓰인 거야.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봄은 오는가의 봄은 뭘까? 광복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를 뺏겼는데 과연 광복이 올까? 이거야.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해?
야 지금 현재 땅을 빼앗겨서 잘못하면 광복이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안 올지도 몰라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들어가보자. 나는 시적 화자는 나야.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아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고 있어. 자 푸른색은 색채 이미지에서 푸른색은 어떤 거라 그랬지? 좋은 거 다야. 생명력이야, 희망이야, 이상향이야. 그런데 하늘은 또 어때? 이상 공간이야. 그렇다면 푸른 하늘, 푸른들 이래버리면 이건 하늘과 들, 그게 둘 다 푸른색이야. 그럼 그게 붙어있는 곳이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이상 공간이야. 내가 이상 공간으로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지평선인데 이건 어디냐? 광복된 공간. 이상향이야. 이상향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간다. 자, 가르마 같은 논길. 여기에는 여성적 이미지가 나오는 게 한 4-5개 정도 돼.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바로 가르마 같은 논길이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지? 가르마, 머리, 가르마.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간대. 왜 꿈속을 가듯, 왜 몽환적으로 걸어간다고 얘기할까? 내가 지금 일제시대인데 광복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설레겠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 하는 거야, 기쁘게. 마치 꿈속을 가듯이.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어때?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아. 왜 얘네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아. 다 함께 온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은 왜 말이 없어?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난 분명히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 왔는데 왜 봄이 왔으니까 왜 나 혼자 온 것 같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네가 끌었니? 누가 불렀니? 답답해 말 좀 해줘.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얘기해.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같지를 않구나 했는데 왜 혼자 온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은데 분명히 옆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해.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여. 바람이 쉬 오더니 내 귀에, 야, 너 그렇게 제자리에 서 있지 말고 돌아다녀. 자연을 마음껏, 봄이 왔으니까 자연을 마음껏 즐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자국도 서 있지 마라.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마라. 옷자락을 휘날면서 막 돌아다니란 말이야. 종달새는 울타리 넘어 아씨가씨 구름 뒤에서 반가워 라고 웃어줘.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지. 그 다음에 3단 같은 머리, 이거 여자에 대한 표현이지.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네가 그렇게 3단 같은 머리를 봄비에 감으니까 내 머리까지도 그냥 아주 그냥 가쁘네. 이게 두 번째 여성적 이미지야. 그 다음에 혼자라도 가쁘게나는 무슨 뜻이냐면 기꺼이라는 뜻이야. 혼자라도 기꺼이 가자. 이게 이연의 내용을 이어받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분명히 자연과 함께 온 것 같은데, 봄이 와서 난 분명히 자연과 함께 온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그래? 야, 대답을 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래,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나 혼자서라도 기꺼이 저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복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거지. 혼자라도 기꺼이 가자. 그러니까 상실단 국토에 봄이 왔다는 기쁨의 표현이야. 그리고 민족 자체가 봄을 느낄 수 없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광복에 대한 열정을 막 일으키지 못한다면 나 혼자라도 그 광복의 길을 나아가겠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에 나와.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고. 매화향기가 뭐냐? 광복에 대한 열망이야. 근데 이 광복에 대한 열망이 홀로 아득하대. 이건 무슨 소리야? 나만 광복에 대한 열망으로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야, 그러다가 큰일 나. 어떡하려고 그래.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좋아. 혼자 있다면 그래. 나 혼자라도 기꺼이 갈게. 마른 날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물이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자기 혼자 어깨춤을 추면서 가고 있어. 막 이런 걸 보면서 난 기뻐. 또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이렇게 깝싸지 마라 이러더라. 아니야, 깝치지 마라는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야. 깝싼다는 건 지랄한다는 뜻이고 깝친다는 건 재촉한다는 뜻이야.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만국떡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 이게 세 번째야. 여자가 지금은 무스나 스프레이로 멋을 내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멋을 내고 싶으면 동백기름 같은 거, 맞아 동백기름 같은 거, 그런 거 아주까리 기름 같은 걸로 멋을 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옛날에 발랐어. 근데 여자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농민이겠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김을 매던 그들이라서 난 다 보고 싶어. 나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 싶어. 우리 국토의 모든 것이, 이 봄을 맞이한 모든 국토가 다 아름다워. 난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내 손에 호미를 주어줘.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흙. 이게 네 번째입니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여기에서는 모성적 이미지까지 나와. 그래서 발목이 시리도록 막 밟아도 보고 막 호미로 땀을 막 개간해가지고 땀도 막 흘리고 싶어. 여기까지가 봄이 온 것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야. 봄이 왔어. 좋아. 나 신나. 이런 긍정적 이미지야. 이제부터 현실 인식이 들어와. 나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강가에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은 지금 현실이 어떤지 별로 생각 안 해. 예를 들어서 지금 눈썰매 장간 7살짜리 내 딸은 박근혜 이런 거 몰라.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식이 없는, 다시 말해서 봄이라는 자연에만 도취되어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아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내가 나 자신을 아이라는 제3자로 놓고 보는 거지. 그치? 자아의 객관화라 그래, 이거를. 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옛날에 한 남자애가 있었어. 걔는 너무너무 잘생겼었지.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 걔는 나중에 희망세계과학원 원장이 됐어. 그러면 걔 나거든? 근데 마치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 내 친구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내가 내 얘기하는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 근데 남 얘기하는 건 객관적인 거잖아. 그래서 나 자아의 객관화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나는 내 영혼아, 너 뭘 찾는 거야 도대체?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웃기는구나 라고 얘기해. 웃기는구나. 답을 해봐. 여기에서 자조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푸른 웃음은 봄이 와서 기뻐. 푸른 서름은 일제가 돼서 슬퍼.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 뭐냐?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에 보면 뭐냐면 내 아내와 나는 다리가 서로 안 맞는 부부다. 그런데 이걸 굳이 로직을, 이론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냥 다리가 안 맞으면 다리가 안 맞는 대로 걸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쪽 눈에서는 기뻐, 봄이 왔잖아. 한쪽 눈에서는 슬퍼, 일제잖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심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건 어떻게 야? 다리를 전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품실령이 만들어 놓았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조국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쩌면 광복의 의지마저도 빼앗길지 모르겠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뭐 뻔하지 뭐. 광고된 영혼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결빙의 아버지. 자, 결빙의 아버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한강에 갔는데 여기 막 강물이 있어. 강물이 있는데 여기 얼음이 얼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찬바람이 막 와. 그런데 얘가 아버지야. 얘는 자식이야. 얘가 바다에 무사히 가라고 아버지가 모든 차가운 바람을 대신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부성애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보자. 어머니, 청자네. 청자가 있다는 얘기는 대화체란 얘기입니다. 어머니, 저의
옌 7살적 겨울은 옌 7살적 네모쳐봐. 옌 7살적 겨울은 목조적산 가옥. 이건 일본식 다다미방을 목조적산 가옥이라고 그래.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아 이거 일제시대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목조적산 가옥 2층 다다미방에 벌거숭이 유리창이 깨질 듯이 우러대던 그 외풍 때문에 이건 가난과 시련이겠지. 가난과 시련 때문에 넌 너무 추웠어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었어요.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서 얼굴을 묻은 채 겨우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아버지 가랭이 사이에 시린발을 밀어놓고 가슴팍에 벌레처럼 앉아가지고 잠을 잤다는 건 아버지의 보살핌과 아버지의 사랑이지. 요즘 네모쳐봐. 요즘 너 추운 밤에는 곁에서 잠든 아이들이 이불깃을 덮어주며 잡아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아버지의 나이가 내가 된 거야. 그치? 그리고 나는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서 그때의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야, 똑같은 작품 하나 있어. 뭐였지? 성탄제. 그렇지? 성탄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어디냐. 요즘은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 곁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가슴이 아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야.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서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 돌아가셨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걸 생각하면 난 가슴이 미어져.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런데 엄마 오늘 네모쳐봐.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의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변해서 있음을 보았어요.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무사히 흘러 바다에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 이건 현실의 시련이겠지,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아버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얘기겠지. 내가 내 세계 네모치라는 게 있어서 뭘 얘기하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시상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3개 풀어주십시오. 오늘 키포인트는 2강입니다. 바다와 나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고 있냐? 다리를 떨며 하루를 걷는다가 심리 상태 표현. 그렇지, 심리 상태를 겉의 행동으로 표현한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정신 차리자,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자주를 하고 자기를 아이한테 빗댄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현실 이런 데도 그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애들은 막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빗댔다라고 보는 게 더 자신의 맞겠지. 철없는 모습?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 그냥 봄이 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렇게 본 거지.
다 했니? 다 했니? 자, 그러면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 4, 1. 질문 없어.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바다와 나비하고 마음의 고향 6은 사실 어렵지 않아. 문제 2번이 환상적입니다. 이 문제를 딱 접하는 건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방향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다. 전혀 새로워. 너무 깜짝 놀랐어. 자, 보자. 1번은 이어령 교수의 시적 상상력으로 채집한 언어의 표본실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바다와 나비에 대한 평론이야. 바다와 나비에 대한 평가. 보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혼자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미 없이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읽는 데 있어서 실체론이 아니라 관계론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관계론인데 관계론. 바다와 나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비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와 나비가 어떤 관계가 있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관계론이다. 그 다음에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이 점에 있다. 그 다음에 바다와 나비라는 제목에서부터가 두 단어의 연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비라고 하면 탐화, 공적,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이런 뜻이야 라는 수거대로 꽃과 관련된 의미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그 틀을 깨고 꽃을 바다로 바꾸어 버리면 바다에도 나비에도 다 같이 새로운 화학작용 같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다와 나비의 두 단어가 당연하죠. 왜? 나비는 육지에 있어야 되고 바다에는 나비가 오면 죽어버려. 근데 이 두 단어를 붙여버렸어. 새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단어가 와라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결합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가 태어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구의 공간은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으며 모든 생물 역시 그 양대역에 의해서 분할된다. 카를 슈미트는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는 육지의 아들인가 바다의 아들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대립적 의미로 세계적인 전 역사를 읽어간다. 그런데 김기림은 바다와 나비에서 바다는 바다, 나비는 육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버려. 바다와 나비에서 어린 나비 한 마리로 바다 육지의 그 거창한 대립체계를 해체해버려. 역사의 공간, 정치의 그 공간을 시적인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섬이라는 말이 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바다와 나비를 한마디로 만들면 이게 섬이 된다. 왜? 섬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육지, 땅이니까 육지니까. 나비는 육지를 상징하고 바다는 바다를 상징하니까 섬은 여기는 바다의 개념도 있고 육지의 개념도 있잖아. 그러니까 섬이라는 제3의 개념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이 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바다, 육지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바다가 나비 위를 나는 상상은 바다 가운데 육지가 있는 섬을 생각하는 것과 닮은 데에서 그 이유가 있다. 바다 위를 나는 나비는 꽃잎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런 나비가 아니야. 파도 위에 내릴 수 없어. 내리면 죽어버려. 그 나비는 온종일 날아야 하는 동적인 나비가 될 수밖에 없어. 내리는 순간 죽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꿀을 따는 노동과는 관계가 없는 무상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야. 대가가 없는 비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비가 꽃보다도 바다와 결합되었을 때 더욱 시와 가까워지는 이유이다. 공주는 노동을 하지 않아. 공주가 지치는 이유는 오직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뿐이야. 공주처럼 지쳐서 라는 표현은 바로 나비의 날아다님을 춤에 그리고 바다를 무도회장에 비기는 은유의 역할을 한다. 바다, 나비, 바다의 결합이 이 시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 나비와 하늘로 그 병치가 변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비와 땅,
다시 말해서 나비와 바다. 그래서 땅 대 바다 이 개념으로 대립이 됐어. 근데 갑자기 이게 바다 대 하늘의 개념으로 병치가 바뀐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병치가 변한다. 무트로 다시 돌아온 나비가 만나게 되는 것은 여전히 꽃밭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초승달이기 때문이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바다와 나비의 공간은 시간적인 좌표를 얻는다. 그래, 왜? 초승달이 뜨려면 밤이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그것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3월에 이른 봄바다이다. 그리고 나비 역시 꽃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온 철이 이른 나비이다. 이런 계절감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로소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게 느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바다를 막 날아다니느라고 너무 지쳤어. 아이엠 공주, 너무 지쳤어. 그런데 내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내가 나비야. 나비의 허리가 초승달 때문에 시리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왜 초승달 때는 왜 시려요? 그건 시적인 개념이지. 여기서 초승달은 무슨 개념이냐? 바다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 병치 관계가 성립이 돼. 바다에서 나비가 물결에 의해서 지치지. 하늘에서 나비가 초승달에 의해 시리지. 근데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너무 오래 날아서 아니 시련으로 보는 거야. 왜 초승달이 왜 시련이에요? 그럼 바다는 왜 시련이야? 상징적 이미지. 물이니까. 근데 초승달은 얘에게 차가움을 주는 이미지니까 시련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또 얘기를 해줄게. 조금 있다가 이 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화된다. 무트로 다시 돌아온 나비가 만나게 되는 것은 여전히 꽃밭이 아니라 하늘의 초승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바다와 나비의 공간은 시간적인 좌표를 얻게 돼. 이것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읽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아니라 3월에 이른 봄바다이다. 그리고 나비 역시 꽃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온 철 이른 나비이다. 이런 계절감을 전제로 봤을 때 비로소 나비어리의 초승달이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라는 종구가 현시감을 얻게 된다. 바다와 밀착된 나비는 이제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 3월달 바다가 아니라 3월달 밤하늘의 초승달은 얼음처럼 차갑다. 나오지. 허리가 시리다라는 촉각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까지도 훨씬 대상과의 접촉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봄볕과 봄바람의 따뜻한 하늘에서 나는 나비가 아니야. 시적 상상력으로 채집한 언어의 나비 표본실에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신종의 나비 한 마리가 더 진열된 거야. 이게 이 시의 나비지. 시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야. DNA의 결합에 따라서 그 형태와 성격이 다른 무수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처럼 시인의 언어 역시 그 배합과 구성의 변화에 의해서 색다른 형상과 의미의 생명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새로운 시어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야. 자, 그러면 우선 시부터 들어가 볼게. 자, 김기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910년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래서 이 책이 너덜너덜을 할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얘가 깨달아. 그 이광수의 무정 내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한 상태에서 개화하자.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얘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미개한 나라야. 그래. 일본이나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김기림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10년 동안 신문물을 공부한 거야. 1920년에 조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버려. 취직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작품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잉여인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잉여인간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애를 데리고 신문 공장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 얘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어린 애를 왜 공장에 공부를 더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차라리 기술 배우는 게 먹고 사는 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야.
그리고 또 걔 누구야? 이상도 마찬가지지. 걔는 경성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 그 대학은 조선 사람을 위한 대학이 아니었어. 일본에 있는 고관대직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 지금의 서울대지. 그 대학이었어. 근데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저 조센진 저 새끼가 저게 경성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걔가 어디에 가느냐. 그때 경성시 그 건축과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육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도 그때 만드는 거야. 얘가 건축과를 졸업했거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있다가 퇴근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줘. 너 어디 한번 덧대봐라 이런 거지. 이거 다 하고 가. 조센진 다 하고 가. 근데 기존에 있던 애들 먼저 끝내고 먼저 가버린 거야.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해. 3대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벽초, 홍명희,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나라의 3대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 하여튼 갔다 왔더니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뭐야? 난 나비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조선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넘어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온 나비야.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한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청무밭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근데 딱 갔다 왔더니만 웬걸 청무밭은 대공황이 찾아서 아무도 취직이 안 돼. 바로 살벌한 현실이었던 거야. 그게 바다인 거예요? 그게 바다야. 그러니까 얘는 나는 너무나 순수한 나비였어. 근데 청무밭인 줄 알고 갔는데 여기는 꽃이 전혀 피지 않는 그냥 살벌한 냉혹한 현실이었던 거야. 난 거기에서 널브러진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공주라고 표현한 거야. 어떤 공주? 지쳐서 돌아온 공주.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늘 뭐라 그래? 난 너무 지쳤어. 초승달이 너무 차가워. 이랬어. 그럼 여기에서 초승달은 긍정적인 걸로 도저히 볼 수가 없지. 그럼 경치키나 뭘로 봐야 돼? 이 초승달이 꼴 바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그럼 이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리고 그럼 내용이 이제 쭉 읽으면 돼. 보자. 아무도 그에게 이 그가 누구지? 바로 사실은 나야. 시적 화자야. 객관화시킨 거지. 그럼 그는 누구로 보느냐? 이 시에서는 나비로 봅니다. 아주 순수한 존재,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아주 순수한 바로 이 사람 김기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조금 잘 객관화해.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대. 물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 없대. 그러면 이 물의 깊이는 뭘까? 바로 현실의 냉혹함의 깊이야. 이게 어디에서 나왔니? 백석에서 나타샤 있는 글씨 있지? 눈이 푹푹 내린다. 그게 나의 나타샤에 대한 사랑의 깊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수심은 뭘 얘기하느냐? 현실의 냉혹함. 그 깊이를 얘기해. 아무도 일러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나비는 나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청무밭인가? 그냥 여기는 아주 좋은 아주 그냥 내가 꿈과 현실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어린 날개가 물결에 그냥 쩔어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난 거지.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어. 3월달 바다에 전혀 꽃이 피지 않지. 바다에 꽃이 피지 않지. 무밭에나 꽃이 피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희망이 전혀 없는 이 현실에 그래서 나는 어때? 서글퍼.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난 서글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린해. 그러니까 이건 뭐니? 공감각적 신상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촉각이랑 시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게 느껴진다니까 파랗다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시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지. 촉각.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청각이 아니라 시각의 촉각. 그러네. 말을 잘못했네. 시각의 촉각화네. 말 잘못한 거야. 잘했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이제 고향을 떠나 돈 벌러 서울에 가. 그래. 나 이제 돈 열심히 벌 거야. 난 지금까지의 고향의 아름다웠던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서울에 가서 돈 열심히 벌 거야. 뭔지 알겠지? 보자. 내 마음의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야. 근데 실제 고향이 아니야.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향이야. 참새 때 왁자에 내려앉는 대순마을에
노란 초가을에 초가 지붕 위에 더 이상 있지 않아. 난 그걸 잊었어.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쑥후쑥 빗방울로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도 있지 않아. 난 그것도 잊었어.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자, 서늘한데 뜨겁대. 역설이네. 서늘하고 뜨거운 기척 소리에도 있지 않아.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서 흰 옷자락을 날리면서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 나보다 먼저 순이 누나가 돈 벌러 서울에 갔나 보네.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란 옷고름에도 있지 않아. 왜요? 다 잊은 거야. 그럼 고향에 대한 모든 것을 난 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집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난 잊어버렸어. 영배야 밥 먹어라! 이런 소리도 난 다 잊었어. 어머니의 날 부르는 소리까지도 난 다 잊었어. 까닭모를 굵은 눈물을 어디 맞나? 까닭모를 굵은 눈물을 흘리던 그 어린 저녁의 무렵도 나는 잊지 않아.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쌀아는 홀로 이마를 맞으면서, 자, 내가 서울로 떠나는 날은 혼자야. 그런데 눈이 내리는 날이야. 그래서 그 눈을 나는 이마로 맞고 있어. 정말 춥게 느껴져. 그 쌀아눈을 이마로 받으면서 내가 그 어둑한 신장로로 나섰을 때 나의 그런 모든 고향에 대한 추억은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 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로 남기면서 그랬어. 그럼 이 수레바퀴는 뭘까? 이 수레바퀴를 뒤에 남기고 나는 다 잊고 서울로 간대. 그럼 수레바퀴는 뭘로 가야 되니? 나의 기억, 추억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걸 모르면 사실 모르면은 얘가 돈 벌러 가는지 뭔지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하여튼 중요한 건 나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모두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순이 누나가 갔던 그 서울로 나도 떠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서울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럴 때 대부분 돈 벌러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서 얘기한 것 뿐이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상실감, 이런 게 역설적으로 나타난 거겠지. 자, 1번, 2번, 3번 풀어주십시오. 2번 특히 주의해라.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작년 수능부터 평론과 문학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여기엔 아예 대놓고 나왔어. 작품과 그 작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
서로. 쌤 근데 이 어. 뭐 시가요 뭐 다시가요 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겠다는 거잖아. 잊은 거지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산보 가는 길에서 네. 정씨가 고향을 잃잖아. 네.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그건 외부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거든. 네. 그런데 얘는 서울에 가기 때문에 그거를 내 스스로가 단절시키는 거잖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실감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 정도 나요? 조금만 좀 동그라미를 좀 확실하게 쳐서 가운데다 이렇게 쓰지 말고. 몇 번? 이거는? 다 맞았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행히. 네. 자, 정답 불러드립니다. 313. 자, 2번에 정답은 어렵지 않은데 2번에 3번을 보면서 나는 기절 초풍할 뻔했어. 이거 하는데 한 3, 40분 걸렸어. 이 대학 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비가 있어. 바다가 있어. 초승달이 있어. 이거를 수직의 개념으로 놓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이렇게 가상을 해보자. 얘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공간적 개념으로 이분법을 나타낸 거야.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바다의 물결에 쩔어버리네.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늘의 초승달에 시려버리네. 차가움을 느끼네. 이 대립구조를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아까도 내가 수업을 했지만 난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거를 이런 대립구조로 가르쳐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이 시는 데리고 그러니까 가야 이거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올까? 다른 평면. 다른 작품이 나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뒤에 보면 그래서 또 고민한 게 뒤에 보면 이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수수바 4강 할 때 얘기하는데 나는 바라봐 산 위의 산을 산 위에 산을 바라본다고? 그럼 위에 있는 또 다른 위에 있는 개념을 바라본다는 얘기네. 상위적 개념을 바라본다는 거네. 공간적으로 이분법을 나타낸 거야. 이런 것들. 여기 어디 나와요? 여기 뭐가? 어디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나오잖아. 여기서 2번 얘기하는 거 3번 얘기하는 거지. 2번에 3번. 네. 2번에 3번 보자. 디귿의 내용으로 볼 때 디귿 한번 봐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1번이야. 나비 바다의 결합이 이 시의 마지막에 이르면 나비 하늘로 병치가 된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나비 바다였는데 이게 나비 하늘로 바뀐다는 거야. 이 대립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병치를 한다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시련, 초승달이 시련. 약간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라고 놓고 보면 똑같은 거지.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땐 바다야. 위로 올라갔을 땐 초승달이야. 두 개 다. 어딜 가도 다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도 시련, 위도 올라가도 시련. 이게 교수의 논문의 내용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건 해설을 봐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는 왜냐면 정답은 알잖아. 정답은 3번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바다에서 물결에 날개가 젖는다. 이꼴 하늘에서 초승달의 허리가 시리다. 이러면 두 개가 딱 병치가 되거든. 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이거를 교수의 그거를 막 찾다 보니까 바다와 나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쫙 보다 보니까 이거를 공간적 개념으로 이분법으로 계산을 해버렸어.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바다로 가면은 날개가 젖는다.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여기서 봐봐 3번. 여기서 디귿에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디귿에서 나비와 바다의 결합이 이 시의
나지막에 이르러서는 나비와 하늘로 그 병치법이 바뀐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나비가 만나게 되는 것은 여전히 꽃밭이 아니라 하늘의 초승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다에 있을 때는 어땠니? 바다의 물결을 만났어. 그런데 이제 내가 있어야 될 땅에 왔어. 내가 있어야 될 땅에 왔네. 근데 얘는 어디를 만나? 초승달을 만나. 그러면 바다에서 만나는 물결과 그리고 땅에서 만나는 하늘의 초승달은 같은 개념으로 병치를,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처럼 놓고 보면 물결, 바다 물결, 그리고 나비, 그리고 초승달,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게 공간적인 이분법으로 나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상으로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 내용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얘는 이걸 분명히 디귿에서 뭐라고 했느냐, 병치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얘가 바다에 있다가 이제 육지에 왔는데 이제 하늘로 가네, 이 개념으로 가잖아.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서